예, 유럽발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검역 과정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당국이 증상 없는 내국인은 자가 격리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일요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호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이틀이 지났는데 어제 시점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또 확진자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 전수조사에서 진단검사하기는 좀 여력이 안 됐나 봅니다. 조금 바뀌었잖아요. 내국인의 무증상자는 자가격리하고 3일 이내에 또 보건소 가서 자체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다른 외국에 다 입국 차단을 하다 보니까 유학생이라든지 해외여행자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대기 상태에서 이 검역소에서 같이 뭐 하루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재감염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선은 검역소 공항에서 증상이 있는 분만 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는 분은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공항에서 검사해서 안 나타나시지만 귀국 후에 아마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매우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증상이 약간 나타나는 분이나 뭐 요사이 코에서 후각이 없어지면 그것이 또 뭐 증거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확인해서 확진할 건지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개학이 곧 가까워지는데 개학이 되면 지금 들어온 분들이 아마 그때 되면 잠복기가 끝나면서 발병을 하실 시기가 될 수가 있어서 시기가 겹치게 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 정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럽발 확진자 19명 중에서 8명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점도 있습니다. 관리에 빈틈은 없는지 철저하게 좀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해외에서 온 내국인들을 검역이라는 항목으로 좀 별도로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잘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준비 관리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뭐 몇천 명씩 들어오시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그분들을 다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입국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우리 국내 이제 교민들, 해외 교민들께서는 꼭 들어오셔야 되는 분 들어오셔야겠지만 뭐 여행을 갔다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될 분들을 다 지금 들어오게 하시는 거는 국내에서 의료 이런 기반 자체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유럽을 입국을 검역을 강화할 때 미국도 했었어야 되고요. 중국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차근차근 이렇게 차례차례 좀 환자가 많아지면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늦게 하는 감이 많습니다. 예, 방금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 총리가 오늘 미국발 입국자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최소한 27일 0시부터는 좀 시행을 해야 되느냐 오늘 뭐 회의에서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라면 좀 늦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걸 동시에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늦게 하는 그런 좀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같이 했으면 훨씬 지금 아마 미국이나 그런 미주에서 들어오신 분 중에 분명히 증상이 있거나 아마 증상이 없어도 감염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 수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료진 수는 충분합니까? 의료진 수가 충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정한 의료진 수에 환자는 계속 느는 거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개학을 하면 아마 학생들 사이에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검사를 사실은 안 하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활발히 돌아다니다가 2차, 3차 감염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분명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수도권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구에서 50대 신천지 교육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 자가격리를 12일 날 해제가 됐고 그 후에 18일에 집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응급실로 옮겨졌고 24일 어제 결국 숨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이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이고요. 50대긴 예. 하지만 당뇨가 굉장히 취약한 질환이죠. 한 가지 이제 좀 그 연구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상기도에서 검체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대변 같은 데서 검체가 5주 이상 나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상기도에서는 어떤 이제 몸의 면역에 의해서 조금 좋아졌지만 몸 전체에서는 아직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하는 기간이 5주 이상 된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상기도에서 검체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퇴원을 하셨지만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당뇨는 감염에 제일 취약한 질환이에요. 몸에 있던 그 나머지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 못하고 다시 재발이 됐고 그거를 이제 집에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인지를 잘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기도에서 감염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증상 감염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 검사까지 하는 게 더 확실하다. 이런 식의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저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그 환자가 31번 네. 환자, 그 31번째 환자인데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36일 가까이 됐다고 해요. 왜 이렇게 완치가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증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유가 있을까? 이 환자의 경우는 어떤 네. 특수한 상황이 있을까요? 이분도 연령이 조금 고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아마 약하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 몸에서 잘 이겨내질 못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5주 이상 바이러스가 최소한 생존하고 완치가 됐다고 생각한 후에도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연령의 문제와 다른 몸에 갖고 있는 면역 문제 때문에 한 달 이상 지금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오늘 수치가 나왔는데요. 10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총 9,137명이 누적 확진자가 됐는데요. 특히 또 검역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입국자 중에 34명이 추가 확진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뭐 지역별 정확한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에 34명이 추가 확진됐다는 소식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경기 군포 요양원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5일 만에 15명이 감염이 된 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동일 집단 격리를 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단 감염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확진자는 지금 사망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요양원이 굉장히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또 사례가 나온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요양원은 뭐 취약계층이 분명 입원해 있고 여건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을 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거주한 분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예. 감염을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대부분 이제 간병인들이나 의료진이죠. 그래서 의료진에서 요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간병인들을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그 자격에 대한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요양병원에 가셔야 될 분, 요양원에 계셔야 될 분, 집에서 요양사의 보호를 받아야 될 분에 대한 좀 그런 지침을 확실하게 좀 해서 이렇게 많은 이번에 사실 요양병원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정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지역별 확진자도 나왔네요. 경기도가 21명이고요. 대구가 14명, 서울이 13명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경북이 5명, 충남이 3명입니다. 예, 세종, 전남, 제주도 2명씩 추가됐습니다. 1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요양병원 관리인들, 간병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 과정에서 이 체류 자격이 문제되는 분들도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도 거기 가서 좀 일을 도우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법무부나 또 해당 부처에서 좀 조처할 수 있는 부분 해달라고 아마 총리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그런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숫자가 4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죠? 예, 확진자 수만요.
이게 뭐 어느 나라 특정해서 말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아시아의 문제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럽이나 중국, 미주는. 일본,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방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이제 유럽과 미국이 지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코로나19가 이 정도로 감염력이 높을 거라고 초기에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렇지만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유럽과 미주가 이런 상태를 받았고 또 이제 사실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의료 기반은 훨씬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것 같습니다. 1000명당 병상 수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0위인데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고 또한 또 유럽이나 미주 사람들은 좀 건강하신 분들이 많죠.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인보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감염을 급속도로 시켰을 것 같고 또 생활 패턴이 이렇게 잘 포옹을 하고 이렇게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아마 그런 것도 조금 관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마 미국과 유럽은 이런 갑자기 병상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어서 당분간 조금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현재 미국과 유럽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 뭐 개선할 수 있는 건 없죠. 최소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예. 테러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마스크 자체의 착용은 굉장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병상이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준비를 좀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약을 거의 다 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 하여튼 사람과의 접촉을 멈추면서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과학적 의료는 굉장히 발달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약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치료 약제 개발에 아마 조금 중점을 둬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 미국 얘기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굉장히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좀 의료 장비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여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비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 쪽에서 부족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의료 장비가 저희가 뭐 의료진을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기계호흡 그런 걸 그건 훨씬 미국이 많기 때문에 진단 키트 그렇죠. 말하는 거? 아마도 진단 씨약이나 진단 키트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 FDA의 승인을 좀 받을 사안입니까? 이거 승인 절차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없이 바로 그냥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죠. 이야기했는데. 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께서 금방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네, 될 것 같습니다. 우한에서 지금 중국 후베이성 도시들이 오늘부터 봉쇄를 해제한다라고 합니다. 우한을 제외하고 이제 후베이성 지역들이 봉쇄 해제가 되는 건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봉쇄를 해도 괜찮을 건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갑자기 확진자 수가 확 줄었고 거의 없는 식으로까지 예. 나오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증상이 없는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사망자는 조금 줄었겠지요. 예, 조절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증상 감염자는 전혀 아마 고려가 안 됐을 거고 증상이 경미한 분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가니까 그분들도 아마 그런 확진자 수에 안 넣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우리나라는 국경을 입국을 허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확산 가능성. 제가 어제 이 관련 기사를 조금 작성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한에서 병원에서 또 의사 한 분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감염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의 발표하는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는데 오늘 또 통계를 보니까 해외 역 유입만 오늘 나왔어요. 한 며칠간은 이제 국내 본토 발생은 없다고 했는데 어제 나왔었고 또 오늘 또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안정됐고 중국에서 이제 정말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렇지만 환자가 발생하는 거는 외부 유입일 뿐이다. 예, 그걸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또 중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올림픽까지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로는 아마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본 상황 보십니까? 네, 일본이 지금 아직 기반이 의료기구 준비를 별로 안 한 상태고 결국은 이제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올림픽 연기될 것 같다 연기를 하셨고요. 예. 아마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아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큰 타격을 뒤로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도 지금 환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확진을 안 해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일본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시 국내 이야기를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가 학원이나 PC방 등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반을 하면 행정명령까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동시에 개학 후에 각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할 방역 지침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 개학을 4월 6일로 지금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한정 계속 늦출 수가 없는 실정이라 언젠가는 개학을 해야 될 텐데 정부가 내놓은 이런 대응 지침들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금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치료 약제가 개발되거나 우리가 찾아낸 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걸려도 예방 치료가 될 수가 있지만 아직은 치료 약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대나 20대들은 무증상 감염이 20에 3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증상 없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가 나타났을 때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학생만 우리가 격리를 시킬 건지, 그 생활치료시설에 들어가게 할 건지, 병동에 입원을 시킬 건지, 자가격리를 할 건지에 대한 지침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반, 아니면 그 학교, 어떻게 격리를 할 건지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학생들이 2차, 3차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치료약제 후에 계약하는 게 좋지만, 지금 4월 6일에 개강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등교 분산이라든지 방역 지침 이런 것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그 분명히 2차 대확산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논의가 되고 있는 가을 학기제도 어느 정도 좀 고려가 필요한 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무기한 학기 연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강력한 전염 전파력을 생각한다면 조금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코로나19 현재 좀 증가세가 주춤합니다. 뭐 100명, 뭐 세 자리, 두 자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가을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스페인 독감 예를 좀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는 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페인 독감처럼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다 보니까 가을에 분명히 감기철이 되면 또 나타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게 조금씩 약화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독성이 약화되면서 전파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스 메르스는 일부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약제 개발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전 세계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치료약제의 재창출이나 개발이 될 것 같고 예. 백신이나 국내에서 항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항체 개발이라든지 백신이 개발될 확률이 높아서 아마 조만간 가을 정도에 만일에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최소한 치료약제는 아마 저희가 조금 찾아내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